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여성과 비교할 때 증상이 좀 덜한 걸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호르몬의 변화는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몸의 변화, 또 그로 인한 증상들 세심하게 살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남성 호르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B.O.B의 Nothing on You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테스토스테론은 평생 생산되는 걸까요? 남성들에게도 갱년기는 있는데요. 호르몬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네,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남성에게만 이제 고환의 그런 나이디 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네. 한 95%는 이제 고환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신장 옆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5% 정도 미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네.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 호르몬, 이게 여성에게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네. 난소에서도 소량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향을 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또 여성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여성 호르몬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를 하거든요. 네. 구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성에게도 여성의 호르몬에 영향이 있는 거고,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어떤 몸의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신을 돌면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작용은 네. 물론 그 타겟하는 호르몬, 작용하는 호르몬의 그런 목표 지점들이 있지만, 호르몬을 섭취할 때는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을 하다가 네. 그 타겟이 되는 뭔가 리셉터가 있는 호르몬의 그 잡아주는 그런 부위에 가서 뭐 또는 근육이 됐든 뭐 뼈가 됐든 뭐 중추신경계가 됐든 또는 피부가 됐든 지방 조직이 됐든 또는 어떤 뭐 전립선이나 뭐 여성 성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거는 근육에 작용하면은 단백질도 합성하고 근력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 근육도 세고 힘이 세지게 되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뼈를 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이제 뼈도 굵고 골밀도도 더 치밀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또 테스토스테론이 가서 뼈에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성기나 성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것들은 다 해당 부위에 대해서 가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자극되기 시작하면 목소리부터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남성에게선 여러 가지들이 뭐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남자들이 뭐 변성기가 왔다, 목소리가 좀 변화됐다 하는데,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가면서 이제 후두부에 있는 그런 모양이나 이런 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염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 체형도 어떻게 보면은 골격근이 굉장히 발달하고 어깨도 넓어지고 뭐 키도 커지게 되는 부분들, 또는 이제 뭐 성기에 그때 어떤 성숙이 되는 부분들이 뭐 음모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체모가 발달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는 게 그런 남성 호르몬의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성의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시기는 개인차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은 유전자나 또는 이제 영양 섭취나, 그리고 또 인종이나 또는 어떤 체중이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나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상적인 범위에서 2차 성징은 이제 뭐 9살 이후에서 한 14살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게 되고, 그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물론 우리가 똑같은 우리나라 이제 그 아이에 따라서도 영양이 좋거나 또는 뭐 식생활이 좀 균일하게
되거나 잠을 또 잘 규칙적으로 자는 친구들이 있고 예. 또 그렇지 못하고 이제 영양도 좀 나쁘고 또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다른 질환 때문에 있는 경우에도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오히려 이제 남성에게는 뭐 9살 이전에도 2차 성징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뭐 그 성조숙증이 좀 왔다 뭐 이런 것을 좀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이런 것이 어떤 호르몬 변화나 또는 식생활이나 그런 생활 습관 이런 사춘기의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심하게 빠른 경우 나타나면은 어떤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따라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네. 성장 지연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관찰하면서 남들 또래 집단에서 이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목소리가 굵어지고 근육량이나 골격량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성기능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애들에게 이제 2차 성징은 이제 뭐 목소리 성대가 좀 이제 바뀌어지면서 뭐 성대 길이나 두께나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굵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근육도 어깨도 넓어지고 뭐 골밀도나 이런 것도 바뀌어지는데 당연히 또 이제 그런 뭐 채모, 음모가 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고환이 발달을 한다든지 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더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발달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한의학에서도 이런 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신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능이 좀 튼튼해질 때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체력도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테스토스테론은 평생 생산이 되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이제 평생 생산은 되는 거로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생산량이 계속 풍부한 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유아기 때 뭐 이런 어떻게 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건 아니고 사춘기 때 이제 급증하다가 20대 초반까지도 이제 최고초에 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30대 이후부터 매년 이제 1%씩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30대부터 서서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0대 이상도 됐을 때도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는 아니고 20대 대비 한 30% 정도로 좀 감소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 호르몬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작용하는 그걸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상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체력도 있고 근력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소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 어떤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성의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도 신정을 아껴라 어떻게 보면은 잘 보존할 수 있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신허가 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0대부터 이제 서서히 남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감소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부터를 남성 갱년기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여성들은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여성 갱년기라고 하는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차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남성들은 뭐 그런 생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어떤 시기로 잡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역할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역할들이라고 기능들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병으로 인해서 뭐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좀 피곤하거나 좀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뭔가 좀 인지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 있는데 이게 뭐 15점과 10점 또는 뭐 20점, 30점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조금 그런 게 좀 떨어지나 이런 어떤 사건, 사고, 이벤트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되고요. 또는 어떤 이제 성적인 그런 뭐 쾌감이나 또는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도 다른 일과가 바쁘거나 하면 또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갱년기가 온 건지 아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질환과 연결되고 할 때에는 좀 검사를 해보고 요 시기 40이 넘어가서 50 전후 사이에서는 좀 한번 내가 이런 남성 갱년기는 아닌지 만약 어떤 다른 문제가 같이 올 때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나 검사를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증상으로도 남성 갱년기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남성 갱년기의 증상들은 이제 뭐 근육과 뼈의 밀도도 줄어들고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지고 뭐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는 뭐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복부 비만도 오게 되고 또는 이제 체모도 감소하고 이럴 수가 있고 또 이제 정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는 우울해지거나 결단력이나 집중력, 업무 능력이 굉장히 감퇴하면서 뭐 성욕이 좀 줄어들고 뭐 성행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뭐 성기능 저하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전신적인 신체 변화들,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떨어지고 뱃살이 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이런 증상들은 여성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줄고 이 내분비계의 노화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 때 호르몬 종류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른 거지 이 내분비 계통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 다 잠자는 거나 인슐린이나 도파민, 스트레스 이러면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갱년기가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쪽에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갱년기가 좀 늘어나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돼서 뭐 내장 지방도 생기게 되고 하는 거고 또는 남성에게 있어서는 원래 있는 남성 호르몬이 또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남성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뭐 여성처럼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팔다리에 있는 근력은 감소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은 늘어나게 되는 게 남성과 여성의 똑같은 이제 그런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갱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외모적인 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근력을 키우고 근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게 지방 대사를 잘 이제 좀 될 수 있게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력을 키우고 근력을 유지하고 또 내장 지방이 생기지 않게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남성들도 건강하게 갱년기를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질환의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갱년기가 오게 되는 남성에게 있어서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게 내분비계 시스템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분비계 남성 호르몬이 딱 남성 호르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고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고 또 잠을 못 자서 오는 뭐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이나 이런 우울증과 관련되는 이런 것을 수도 있고 또 지방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 같이 시스템에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가 부족해지면은 다 위험도들이 높아지는 게 내분비 질환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갱년기가 되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또는 심혈관 계통에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혈액에 관련되는 질환들이 생긴다든지 또 우리가 대사진이라고 하는 비만이나 당뇨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우울증의 위험들도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근육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낙상 골절의 위험도 되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폐경기 40에서 50이 되면은 평소에 건강검진을 좀 등한시 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다른 근육량이나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는 거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런 질환들이 대사질환들, 내분비의 그런 균형도가 깨지는 면에서 내분비 시스템의 변화가 와서 더 위험해진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약간의 그런 그 기초대사 이런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또 이게 또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또 지방은 잉여화되고 또 혈당 조절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오고 비만도 오고 또 심장 고혈압도 오고 이런 것이 그러면 또 다시 또 비만이 또 되고 또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또 에스트로겐이 좀 더 남성 호르몬이 좀 더 과속하게 되가 줄어들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게 한 가지로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그런 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의 그런 균형 있는 균형성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남성 대사 증후군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남성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치 변화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수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뭐 어떤 남성 호르몬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 하루 중에서도 좀 수시로 변하는 게 남성 호르몬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전에 7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검사를 받는 거를 이제 권한다고 해서 그 시기적으로 그때 가는데 물론 요 수치는 이제 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인 경우를 이제 남성 갱년기라고 해서 굉장히 좀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제 수치만으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증상들이 또 이제 남성 갱년기를 나타나는 거하고 또 비교를 해서 맞춰보는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런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이제 진단을 할 때 이제 3.5 이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남성 갱년 호르몬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또 좋으냐,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보충 치료하는 게 어떤 좋으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논란도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내과학회에서 기준에서는 이제 성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이지만 뭐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뭐 체력 증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좀 그런 영향들이 좀 효과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생활 관리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 진단을 하고 수치를 보고 약을 복용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수치와 증상을 함께 이제 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30대 전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감소하면서 뭐 50대에서 70대에는 30% 이상 감소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식 기능이 떨어지기는 해도 완전히 소실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 이제 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게 되는데 이제 남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70대가 넘어서도 뭐 한 20-30%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욕이 줄고 성식 능력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제 소실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은 단순히 이제 생식 능력이나 성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성에게 있어서 체력이나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이제 보정해라, 정기를 좀 보존해라 이런 것들이 좀 금욕적으로 살거나 또는 체력이나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이게 체력을 유지해야지 이제 건강하게 이제 그런 노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성들의 갱년기 증상도 개인차가 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분비 질환과 관련되는 거는 개인들의 생활 습관, 뭐 잠이 규칙적이냐, 뭐 운동을 했느냐, 또는 수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는 당뇨나 비만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음주나 흡연 또는 이제 굉장히 복부 비만이 특히 심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남성 호르몬이 또 감소되는 게 이제 아주 또 빨라진다고도 볼 수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차이는 있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런 대사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을 유지하면은 오히려 요즘에 뭐 60, 70대 되셨는데도 굉장히 뭐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건강하게 하면서 나는 갱년기 증상도 없고 여전히 활발하게 뭐 사회 활동도 잘 하는 것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활 습관과 운동 이제 관리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감소 외에도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 갱년기가 좀 심해지는데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 또는 이제 간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또는 이뇨제나 무전약이 약물들을 좀 복용을 했을 때 오히려 좀 갱년기가 좀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당뇨가 심한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비만도 심하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낮아지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그 노후를 보내려고 할 때 복부 비만 주의하는 거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특히 이제 뭐 팔다리가 뭐 가늘어지는 것보다는 내장 지방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시기들이 주로 밤에 주로 되기 때문에 숙면을 잘 할 수 있느냐, 밤에 잠을 잘 자고 밤에 자고 일어나도 이제 개운하고 잘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좀 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부분들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즐겁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면서 이런 우울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남성 갱년기에 좋고 또는 이제 만성 질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을 시키고 관리를 잘하는 것, 치료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어떤 이제 그런 나쁜 그런 흡연이라든지 뭐 음주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것이 남성 갱년기를 잘 지키고 남성 호르몬을 감소되는 것을 좀 천천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갱년기가요, 여성과 비교할 때 진행 속도가 좀 느린가요?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남성들은 여성의 폐경과 다르게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냥 나 노화의 하나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은 체력이 어제보다는 좀 떨어져 있나 또는 뭐 간헐적으로 뭐 좀 깜빡깜빡하는 게 좀 늘었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 남성 갱년기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남성 호르몬을 뭐 매년 검사를 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나 증상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가 진단도 가능할까요? 점검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가진단 표가 있는데 설문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게 확실히 어떻게 뭐 진단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성욕 감퇴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력이 없습니까? 세 번째는 체력이나 지구력의 감퇴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키가 줄었습니까? 다섯 번째로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꼈습니까? 여섯 번째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납니까? 일곱 번째 뭐 발기가 예상보다는 덜 강합니까? 여덟 번째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낍니까? 아홉 번째로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을 빠집니까? 열 번째로 일의 수익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지 중에서 한 3개 이상이 좀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갱년기 증상이 있다든지 앞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7번째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나타나면은 좀 갱년기에 좀 비슷한 증상이라고도 자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좀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 갱년기로 일상이 힘들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좀 치료를 잘했던 부분이죠. 옛날로 따지면은 뭐 정력제, 뭐 어떻게 보면 보양약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정력 강화 또는 양생법, 늙지 않는 방법, 노화 방법 이런 허증들 또는 몸에 이제 따뜻한 온기를 넣어주는 이런 우리 한약재로 따지면 이제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신기능을 좋게 하게 하는 그런 약재들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런 뭐 두충이나 익지나 뭐 이런 약재들을 보면은 뭐 우울증이나 생식 능력이나 뭐 근육이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재들이 들어가는 처방들이 오히려 복용을 하면은 좀 뭔가 체력도 좀 올라가고 근육도 좀 튼튼하게 되는 그런 약재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남성 갱년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치료의 목적은 활력을 찾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성기능 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근력도 좋아지고 심폐 기능들도 좋아지면은 네. 당연히 성적인 부분들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골밀도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저해하는 과음을 하거나 또는 흡연을 너무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적인 운동을 굉장히 하는 것이 네. 특히 단순히 뭐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근력 운동도 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떤 대사증후군이나 질환들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365.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를 책으로 살펴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착한 염증, 나쁜 염증입니다. 염증에도 착한 염증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네. 염증 그러면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 네, 안 좋은 아니야라는 거 생각을 아닌가요? 하죠. 뭔가 병들었다라는 신호 같고요. 네.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염증에 대한 색다른 생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코너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뇌가 멈추기 전에 라는 책을 쓰신, 그리고 이 뇌졸중에 대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승훈 교수가 네. 이번 책 착한 염증, 나쁜 염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이 염증이다. 근데 그걸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분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은 저자는 수천 명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네.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뇌졸중, 네. 암, 치매, 당뇨 이런 치명적인 질병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몸속에서 시작된 염증, 미세의 염증이 축적돼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저자는 사실 염증은 그 자체로 고마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염증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면역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 염증이 나쁜 염증으로 바뀌는 이유는 사실 이제는 상황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 염증이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걸 지켜내는 착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침입자의 경고가 끝났는데, 네. 공격이 끝났는데 임무를 끝내야 되잖아요. 네. 계속 임무를 하고 있어요. 만성화되는 겁니다. 네. 그때 이 염증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나쁜 염증으로 돌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가 신경과 전문의신데요. 뇌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많은 질환들이 염증의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 염증은 그 자체로 고마운 현상,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요. 책이 염증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적으로 대하지 말고 예.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반응으로 이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염증이 네. 우리 몸을 살리는 염증이 있고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꺼지지 않는 염증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네. 또 염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저자가 뇌질환 전문가지 않습니까? 특히 네. 급성 뇌질환 전문가인데요. 이 환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 신비로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네. 뇌경색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처음 이틀이 고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손상되고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2, 3일이 지나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세균이 하나 침입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곤두박질친다고 그럽니다. 이때 죽은 뇌 조직이 부어오르고 염증 세포들이 그 자리를 파고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네.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이번에는 망가진 조직을 다시 재건하려는 다른 종류의 염증 세포들이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참 신기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같은 염증인데 네. 어떤 염증은 파괴를 하고 어떤 염증은 치유를 하는 겁니다. 네.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인데요. 염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 염이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불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자는 이 불난 상태는 선천 면역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불을 화염 방사기를 쏟아붓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침입이 일어난 부분에 네. 불을 내서 침입자를 태워버리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선천 면역이고 이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이다. 염증은 그 자체로 착한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 염증이라는 건데요. 파괴도 하고 또 치유도 하는 염증. 그렇다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뭐 칼에 베이거나 네. 못에 찔리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죠. 빨갛게 불어오르고 열이 납니다. 네. 이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또 통증이라고 하는 건 다친 부위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열이 나는 건 병원체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현상입니다. 네. 염증인 거죠. 네. 붓기 어디 막 붓잖아요. 네. 이거 역시도 면역 세포와 치유 물질이 손상 부위로 모이도록 돕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염증은 적이 아니라 생존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 또 임무를 완수하면 깨끗이 회복되도록 원래 설계됐다고 그래요. 이게 면역 세포입니다. 예. 근데 문제를 해결했어요. 네.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쁜 염증이 시작되는 건데요. 네. 해결되지 못한 대사 노폐물, 네. 지속적인 자극이 우리 뇌와 심장의 혈관 속에 만성 염증을 고착화시키고 네. 결국 이 염증이라고 하는 면역 체계와 방어 기제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질병의 경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바로 이 결정적인 연결 고리를 추적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물지 않은 염증이 혈관 벽에 만성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고 네. 이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세포 손상과 복구의 오류가 유전자 변이를 유도하면 이게 바로 암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이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알려졌었던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암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 계속 쌓인 만성 염증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예. 우리는 우리 몸속에 이 만성 염증 또는 미세 염증, 꺼지지 않는 불씨를 어떻게 꺼뜨릴지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몸에 남아있는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왜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면역 체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만성 염증은 비만이라던가 잘못된 식습관이라던가 네. 스트레스, 흡연, 수면 부족 또는 환경 오염 물질 이렇게 생활 속의 유해 요인에 의해서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고장나서 오히려 과활성화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이승훈 교수는 네. 우리 사회가 염증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뭐 웬만하면 다 염증 탓이에요. 피곤해도 염증 탓, 네. 살이 쪄도 염증 탓, 아파도 염증 탓. 네. 그러다 보니까 보면 요즘 항염 식단이란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네요. 항염 영양제 네. 뭐 모든 건강 담론이 요즘 염증으로 규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무조건 염증을 나쁜 것, 없애야 되는 것으로만 여기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염증의 본질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기전입니다. 네. 세균과 바이러스를 격퇴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아주 필요한 착한 염증 반응인 거죠. 문제가 바로 이 반응이 멈추지 않으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임무를 마치면 네. 염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만성화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염증으로 돌변하게 되는 건데 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들이 그 뿌리가 통제력을 잃은 염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네. 이 염증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공격자로 돌변하기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이걸 포착해서 좀 치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무분별한 항염 처방 대신에 우리 몸의 방어군을 제대로 다스리고 균형을 찾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염증이 만성화되는 순간 나쁜 염증으로 돌변한다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고통의 방어 기제가 급성 염증. 이게 이제 착한 염증이라고 하면 네. 꺼지지 않는 불씨,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네. 몸속에 장기세포나 혈관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으면 면역 체계가 이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걸 태워 없애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작은 염증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네. 이런 반응들이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고 네. 잠재된 노화 유전자, 암 유전자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걸 나쁜 염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착한 염증과 나쁜 염증이 이렇게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걸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거나 아픈 경험 또 명확한 외부적인 부상도 없어 보이고 예. 감기에 걸린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뻐근한 느낌이 있어요. 네. 또한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고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이상 증상이 가끔 찾아와요. 예. 근데 검진을 받으면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가면 문제 없다고 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예. 만성염증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 내가 느끼는 증상들이 있다.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무겁고 이런 흔한 증상들이 이어진다면 만성 염증에 대한 의심도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급성 염증은 우리 눈에 딱 보여요. 네. 막 붓기라든가 상처라든가 급박한 증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이죠. 우리 몸속에서 계속 미세한 염증들이 생기고 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 오히려 이러한 저강도의 염증들이 네.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몸에 경고가 있지만 무시해버리기 쉽고 네. 그러는 사이에 염증이 계속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나쁜 염증이 쌓이면 노화를 가속화하거나 각종 뇌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요.
단백질과 염증이 서로 얽혀 돌아가는 삼각 구조가 특징이고요. 혈관성 치매 역시 혈관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점은 달라도 두 질환 모두에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염증이 직접적인 요인이나 주인공은 아닐지 몰라도 네. 무대를 어둡게 만들고 결말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되게 중요한 증폭 장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은 네.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보다는 네. 결국은 만성 염증이 배경에 깔린 하나의 치매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려는 흐름들이 최근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나쁜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책에서 알려주고 있나요? 일단 염증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CRP라고 하는 건데요. 반복적인 염증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 검사하면 이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지속적인 만성 염증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네. CRP 수치를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네. 특정한 질병이 없는데 CRP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일 수 있는데요. 어떤 건데요? 첫 번째가 내장 지방입니다. 아, 책에 의하면 복부 비만 네. 그 자체로 염증 공장입니다. 뜨끔하죠. 네, 그렇네요. 지방세포에서 염증 유도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네. 설탕, 아, 액상 과당, 쌀밥, 가공육 역시 CRP 수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간 베리류,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CRP 수치를 낮추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네. 특정 음식이나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 이 반복된 생활 구조 전반에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도 여기에 작용을 하는데요. 네. 운동이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염 물질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면 네. 근육세포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네. 이게 나쁜 사이토카인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그러고요. 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이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 면역세포가 사이토카인 조절 능력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이 밖에도 책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염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면서 네. 만성염증, 미세염증, 나쁜 염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책 착한 염증, 나쁜 염증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빅마마의 체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